대구 달서구 회색빛 주공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서 저는 15살을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계단에는 오래된 김치 냄새와 보일러,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그래도 저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었습니다. 낮에는 초등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렸고, 밤이 되면 집집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쉬고 밥 짓고 살고 있다는 소리가 항상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15이었어요. 아버지 한성호 씨는 달서경찰서 강력반 형사였습니다. 항상 와이셔츠 소매를 2번, 3번 걷어올리고 다니셨지요. 넥타이는 퇴근할 즈음 되면 비뚤어져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은 거의 고정 장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지훈아, 딸 왔나? 그 한마디와 함께 피곤한 얼굴에 잠깐 웃음이 번졌습니다. 넓지 않은 거실이 그 한마디로 조금 따뜻해졌지요. 어머니 박영옥 씨는 근처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늘 양손에 공책 더미를 들고 계셨지요. 한 손에는 받아쓰기 공책, 다른 손에는 가정통신문과 상담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반 민수는 요즘 글씨가 참 예뻐졌어요. 같은 이야기를 하셨지요. 아이들 이름을 줄줄이 외우고 누구는 부모님이 자주 싸운다, 누구는 아침을 잘 못 먹고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거실엔 작은 소파 하나, 낮은 테이블 하나, 중고로 들인 브라운관 TV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일정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면 세 식구가 장바구니를 들고 성서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 좌판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채소 가게에서 시금치 한 단씩을 집어들었지요. 어머니는 흥정을 잘 못하셔서 늘 같은 집만 찾아갔고 그 집 아저씨는 선생님 또 오셨네요.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아버지 동료 몇 분이 집에 모였습니다. 다들 셔츠 깃을 풀어헤치고 일주일 동안 못 잔 잠을 눈 밑에 달고 오는 분들이었지요. 우리는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으면서 프로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선수들 이름이 오가고 삼진이라도 나면 야, 잘 던진다. 한마디씩 하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인 그 시간이 저는 싫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아, 내가 누리는 건 다 누군가의 수고 덕분이지요. 그러니까 너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부담이면서도 이상하게 자랑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없는 아이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성적은 중간 이상, 친구들과도 무난하게 지내고 선생님들에게도 얌전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걱정을 시키는 일은 되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지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말하지 못한 허전함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형 이야기, 오빠 이야기, 언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는 맨날 게임만 해. 언니가 화장품을 빌려줬다.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 그때면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서곤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누군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떨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는 어떤 형의 뒷모습 같은 것을 떠올려 보곤 했지요. 그 옆에 제가 턱을 괴고 앉아서 숙제를 물어보는 모습도 상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은 항상 한 지점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그 형이, 그 누군가가 나타나면
부모님의 마음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널 사랑받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아빠가 역시 아들은 다르다. 같은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는 순간 저는 스스로 상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동딸도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라고 마음을 달랬지요. 그 겨울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연히 바라보던 또 다른 누군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집의 공기를, 웃음을, 그리고 제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바꾸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피곤한 기색보다 다른 무언가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래 고민한 결정을 막 끝낸 사람처럼요. 아버지는 구겨진 외투를 벗어 걸치더니 식탁에 앉자마자 말문을 여셨습니다. 지윤아, 여보 오늘 내가 어떤 아이를 만났다. 그 한 구절에서부터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고 저 역시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이름은 강민재, 17. 대구 변두리의 쪽방촌에서 자라며 어른들이 버려놓은 폭력과 마약의 세계 속에 방치된 소년이었습니다. 친모는 몇 해 전에 의문사로 기록됐고 그래서 이 시설, 저 위탁가정으로 옮겨 다니다 결국 더는 갈 데 없는 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끝을 한참 맴돌다가 조심스레 이어 말했습니다. 민재 눈이 좀 다르더라. 포기한 내 눈이 아니야. 한 번만 믿어주면 살 수 있는 애 같더라.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형사 일을 하는 아버지가 마음을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낯선 청소년을 집으로 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당장 결정하진 말고요. 성우 씨, 그래. 아니, 서류도 보고 왔어. 근데 사람은 서류만 보면 안 보이는 게 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지요. 그래도 아이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묘한 설렘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누군가가 생기는 걸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험 삼아 하루 묵여보는 날이었지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낮게 고개를 숙이고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붙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진심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에 금세 마음을 놓으셨고 아버지는 대놓고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익숙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 애써 표정을 맞췄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민재는 교과서적인 착한 아들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퇴근 시간이 되면 현관 앞에서 물을 끓여두고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아버지, 발 시리시죠?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시면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따뜻한 물 올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수학 문제를 봐주며 지윤아, 너는 머리가 좋아. 자신감만 조금 더 있으면 돼. 라고 말했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걸까? 그러나 아주 작은 이상함은 늘 작은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머니 화장대 위 립스틱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스카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혼자 찍힌 예전 사진 한 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디 뒀지? 하며 머리를 긁으셨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새벽 물을 마시러 나온 저는 주방 불빛 아래 선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찬장 문을 열며 컵을 꺼내는 순간 민재가 한 발 뒤에서 그녀의 허리 아래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존경도 고마움도 아닌 어떤 강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고 민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부서질 듯 뛰었고 제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사촌 언니가 시험 기간이라며 저희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언니는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너네 집에 남자아이 있지? 응. 왜? 어젯밤에 누가 문 앞에 서 있었어. 그냥 보고 있었어. 나 자는 거. 언니의 얼굴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가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어느 날 조퇴한 오후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지요. 부모님 방 문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조금 밀자 침대 위에 어머니의 스카프, 립스틱, 사진 사라졌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민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베개에 얼굴을 깊게 묻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무언가에 취한 사람처럼요. 그 모습은 동경도 그리움도 아니었습니다. 집착이었어요.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민재 오빠가 좀 이상해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지윤아, 질투하는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니라 민재는 힘들게 자란 애다. 서툴 수 있어. 내가 좀 더 이해하면 안 되겠나? 아버지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만 느끼는 공포는 나만의 몫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방문을 잠그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만이라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이상함을 보지 못한다. 두려움은 깊어졌고 고민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외롭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었어요. 학원도 없던 날이라 저는 친구들과 헤어져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동 앞에 내렸을 때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동이라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저 느껴진 건 정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TV 홈쇼핑 소리, 밥 짓는 냄새,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대신 코를 찌르는 묘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피비린내 같기도 한 냄새. 아주 약했지만 분명히 낯선 냄새였습니다. 엄마? 아빠?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오후 햇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빛 속에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 방문은 반쯤 열려 있고 안쪽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는 알아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제 뜻과 상관없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밀었을 때 저는 숨을 멈춘 줄 알았습니다.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늘 출근할 때 입으시던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흰 이불 위에는 다른 색이 넓게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입은 약간 벌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도 이미 숨이 막혔는데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옮겨졌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에는 굳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시선은 어머니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낸 아주 작은 숨소리에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지윤아. 그 목소리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그 순간 제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민재는 잠시 저를 보더니 어머니 쪽으로 턱을 까딱했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졌지? 내 엄마, 숨 막히지 않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랑 같은 세계에 살지 않는다. 목이 저절로 말라왔습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 부엌에서 보던 큰 식칼이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새 제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어요. 오지 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 옆에서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넌 한 번도 이런 거 휘둘러 본 적 없는 애지. 할 수 있겠어? 지윤아? 그가 한 발 더 다가올 때마다 피 냄새, 이상한 약 냄새, 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졌지만 한 장면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도시락을 싸던 엄마 얼굴, 지윤아,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고 올래? 하던 웃는 눈, 그리고 지금 침대 위 아무런 표정 없이 누워있는 얼굴. 가지 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민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 안 어딘가에서 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칼을 앞으로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살을 가르는 감촉이 손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짧은 비명, 뒤로 휘청거리는 기척, 그리고 무언가가 제 쪽으로 무겁게 쓰러져 오는 느낌. 따뜻한 것이 제 손등과 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TV도, 보일러도, 엄마 목소리도, 아버지의 딸 왔나? 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숨소리와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같은 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혹시 몇 분 아니면 몇 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그 뒤였어요. 지윤아, 아빠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끊겼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구두 소리, 그리고 방문 앞에 멈춰 서는 기척. 아버지가 방 안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옥이. 지윤아. 침대 위에 아랫바닥에 쓰러진 입양아 칼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딸. 그것이 아버지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의 기억은 잘게 조각난 영화 장면처럼 떠오릅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비명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노란 폴리스 라인 카메라 플래시 입양. 청소년, 새 가족 사례 같은 붉은 글씨의 신문 제목들. 형사들은 저를 보호하듯 침착하게 질문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왜 집었습니까? 그때 민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질문들에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저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민재의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서류를 펼쳐놓고 읽으셨습니다. 여기 있었네, 여기 다 있었는데. 이전 가정에서의 동물 학대, 어린아이를 향한 성적 폭력, 시도 옆방에서 난 알 수 없는 불심리 검사에 적힌 공감 능력 결여, 폭력 성향 같은 단어들. 아버지는 그 서류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못 본 게 아니었다. 안 본 거지. 그 말은 어른의 고백이기도 하고 자기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새 집이라고 해서 피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컵 하나, 수건 하나만 봐도 그날의 방,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빠, 방에도 거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욕실 문 앞에 섰을 때 문손잡이가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 안에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불렀습니다. 아빠, 대답 좀 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한 번 더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도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욕조, 붉은 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저는 부엌에서 망치를 가져와 문고리 옆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손이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문이 결국 툭 하고 열렸을 때 욕실 안에는 붉은 물이 절반쯤 찬 욕조와 그 안에 축 늘어져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피가 물속으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수건을 붙잡고 아버지의 손목을 꽉 눌렀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그날 우리는 가까스로 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 응급실의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 위험. 그 모든 단어가 한 사람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병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아빠는 견디지 못해 손목을 그었구나.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벽지는 새로 발랐고 주소도 바뀌었지만 애 안의 집은 이미 한 번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진 집터 위에서 어떻게든 다시 서야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사람처럼 떠돌았습니다. 며칠은 친구 집에서 또 며칠은 사촌 언니 집에서 지내며 가방 하나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항상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불쌍한 애. 그 표정 안에는 걱정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의 충격적인 순간들만 말하고 그 사건 속 사람들의 그 이후에는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저는 그런 틈 사이에서 조용히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서울의 한 대학 심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왜 심리학이냐? 묻는다면 저는 늘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선명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왜 우리 가족에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언젠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대학 생활 초반에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들 다양한 동아리에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한동안 교재와 도서관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상담 심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상담 예약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한마디 말도 끼어들지 않고 듣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윤 씨, 당신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생존자입니다. 생존자요? 어머니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를 2번 살렸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냈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사람을 죽인 아이로만 보던 제 시선이 조금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과 상담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싸우기, 도망가기, 얼어붙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지, 그 순간 제가 한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반응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나 때문에 엄마가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 졸업 후 저는 지역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사고 생존자, 성폭력 피해, 청소년, 그 순간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